기록한다는 것은 메모한다는 것은 그게 일종의 인지적 작업이라든지 막 머리를 쓰고 막 힘을 쓰는 작업이어서는 그게 우리 삶의 도구가 될 수가 없어요. 기록은 습관이 일단 습관처럼 기록을 쭉쭉 하는 사람은 제가 생각력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네. 기록함에 의해서 생각력이 엄청 좋아요. 요컨대 IQ와는 다른 차원의 머리가 엄청 좋아요. 결국은 메모는 우리의 잠재성을 현재로 끌어내는 데 아주 기가 막힌 도구다.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그분들의 깊은 인사이트를 함께 해보는 신과 함께 오늘도 아주 재밌는 시간 저희가 준비해봤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네, 이프로입니다. 김프로입니다. 네, 기억은 기록을 넘어서지 못합니다. 오늘 기록에 관해서 아주 재밌는 얘기를 들려주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도 매우 큰 도움이 될 만한 네. 기록, 메모에 관한 이야기 함께 해주실 명지대학교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이런 대학원이 있습니다.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김익한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굉장히 유익하다니까 이게. 야.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입니다. 네. 굉장히 유익해요. 이것도 이렇게 기록이 돼 있으니까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읽을 수 거예요. 있지. 기록 안 돼 있고 그냥 어디서 말 한마디 들었으면 이거 우리 기억 못합니다. 예. 아 진짜 깜빡깜빡해요 좀. 자, 우리 교수님과 함께 오늘 기록, 특히 이분이 이제 대한민국 1호 기록학자라고 있는 모양입니다. 기록학자. 그 무슨 과 교수님이에요? 그럼 나 기록학과 교수지 이렇게 얘기하세요? 맞습니다. 요즘에는 엄청 알아들어요. 기록학을 한다 그러면 그럼 저는 조선왕조실록이나 팔만대장경 하시는군요. 이렇게 받아들일 것 같은데요. 연배와 관련이 되는 바람 같아요. 아유, 요새는 오래됐습니다. 정말 많이 아시고 네. 메모, 다이어리. 기록, 다이어리 쓰는 법, 아, 그래요? 책 읽는 법, 공부법 이렇게 확장돼서 유럽 쪽에서 보면 역사학 파트의 분과학으로 기록학이 그래요? 있고요. 미국은 반반이에요. 정보학 쪽에 기록학하고 아하. 역사학 쪽에 기록학하고 네네네. 한국도 반반으로 돼 그렇구나. 있어요. 그러네. 재밌겠는데. 예전엔 문헌정보과 뭐 이런 데는 저희가 이제 맞아요. 기억이 좀 나는데 그러니까 문헌정보학과의 분과로 기록학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역사학의 분과로 기록학이 네, 있는 네.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이제 오늘은 옛날에 뭐 그 문헌 이런 얘기보다는 우리가 그러니까 그게 조선왕조실록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말고 오늘은 직접 우리가 이제 기록을 하는 네. 그 얘기를 이제 집중적으로 좀 해주실 예정입니다. 자, 일단 뭐 오늘 기록 혹은 뭐 메모라고 우리가 흔히 그냥 좀 가볍게는 얘기하는데 이거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셨잖아요. 네.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지, 뭐 하면 좋은 거는 대충 많은 분들도 아시는 것 같아요. 뭐 하면 좋겠지, 안 하는 것보다 낫겠지, 이 정도 느끼신 것 같은데 이걸 하는 게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어떤 이점, 우리에게 도움되는 게 있으니까 이제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해주실 거 아닙니까? 네, 네. 어떤 것들이 좀 있습니까? 우선 이 반대쪽 얘기부터 제가 하는 게 네. 이렇게 임팩을 팍 줘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기록을 한다고 하면 걔를 잊어버릴 거니까 메모를 해두고 나중에 봐야지. 네. 이게 기록이라고 생각하시지 그렇습니다.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큰일 나요. 큰일 나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얘를 내가 기억을 못할 거니까 기록을 해놔야지. 이건 무의식적으로 기억하지 마 그렇지. 하고 요구하는 것은 다름 아니기 때문에요. 이렇게 써놓으면 반드시 잊어버려요. 적어놨으니까 당연하죠. 머릿속으로는 그래서- 잊어버리고 적어놨으니까 이제 그걸 다시 나중에 볼 때 떠올리겠죠. 네, 기록을 하는 이유는 정확하게 상호 소통하기 위해서 원래 기록이 발생했거든요. 뭐 이 학문적 얘기하면 정신 없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됩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책을 봤어. 책에 이런 내용이네. 한번 생각하고 키워드만 간단히 메모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메모 행위에 의해서 완전히 뇌에 각인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공부할 때도 그걸 좀 많이 기억하려 그러면 네. 꾹꾹 눌러서 쓰면서 그걸 외웠잖아요. 그러니까 꾹꾹이. 이미 조금씩은 경험을 한 겁니다. 빽빽이 너무 싫었죠. 영어 단어 막 볼펜 3개씩 붙여갖고 그렇게 그래서 썼잖아요. 예를 들자면 책을 읽었는데 책을 정말 아주 푹 빠져서 읽었어. 그런데 하루가 지났는데 전혀 내용이 기억이 안 났어요. 그렇죠. 이분들은요. 책을 한 개 장을 읽고 한 5줄 아주 핵심 키워드만 메모를 하고 생각해보고 또 메모하고 생각해보고 이렇게 해서 뭐 예를 들어서 책 한 권을 읽었는데 노트에 한 3쪽 정도를 메모를 했어요. 얘를 쭉 보고 그걸 한번 말로 해보잖아요. 그러면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록이 극단적 메모 행위이자
해당 핵심 내용을 내 머릿속에 각인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게 첫 번째 효용이야. 기록 행위 자체가 나의 기억을 엄청나게 강화시켜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놓치고 기록을 이해하시면 기록을 완전히 잘못 이해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경험을 하거나 책을 읽거나 뭐 강의를 듣거나 우리 3% 이야기를 듣거나 이러면 이게 다 콘텐츠잖아요. 그렇죠. 얘는 여기에 존재하거든요. 요거 이제 잠재성이라고 하는데 이 잠재성에 있는 놈을 우리가 얼마나 원활하게 잘 끄집어내느냐 이게 그 사람의 능력에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필요할 때 꺼낼 수 있어야 그렇죠. 뇌과학자들이 20% 쓰면 천재라 그래요. 우리가 내가 아는 거를 필요할 때 꺼낼 수 있는 게 20%를 꺼냈으면 천재라는 거죠. 네네네. 그런 정프로는 120%. 120%. 어떻게 모르는 걸 꺼내는지 정말 깜짝 놀랍니다 진짜. 모르는 걸 얘기하는데 그거는 뭐라고 하면 마치 아는 것 같아요. 잠재성을 현재성으로 끄집어내는 회로가 지금 뻥뻥 뚫려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얘를 뚫어내는데 가장 주요하는 게 기록입니다. 우리가요. 예를 들어서 무엇인가를 구상하거나 또는 무엇인가 글을 쓰려고 할 때 머릿속으로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잠재성에서 이제 현재성으로 막 뛰어오르고 있는 상태거든요. 가다가 스탑됩니다. 그렇지. 생각이 안 가. 그럴 때 우리가 계속 메모하죠. 그렇죠. 메모지 하나 갖고 와서 생각하기 메모해가지고 시작하지. 써놓고 아 맞아 여기까지지. 그 다음에 하고 또 끄집어내고 결국은 메모는 우리의 잠재성을 현재로 끌어내는데 아주 기가 막힌 도구다. 이게 이제 메모 기록의 두 번째 효용이에요. 네네네. 이 두 가지를 이해하면 우리가 기가 막힌 메모를 하고 메모와 기록이 우리 인생에서 아주 결정적인 무기가 된다는 걸 아시게 될 겁니다. 이거는 아는 사람은 미친 듯이 해요. 왜냐면 자기 삶에 도움이 되고. 근데 이걸 한국 사회에서 너무 모르니까. 난 근데 그걸 예전에 그 고3 때 공부할 때요. 네. 시간은 정해져 있는데 네. 이 교과서를 한 번 읽고 한 번을 보면서 이렇게 쭉 필기 내지는 정리를 할 수 있거나 아니면 그걸 안 하면 교과서를 3번 읽고 갈 수 있잖아요. 네. 후자가 낫다. 아니, 3번이나 읽는 게 낫지. 한 번 아는 걸 내 왜 이렇게 팔 아프게 이렇게 한 번 쓰냐. 시간도 더 걸리게. 그 시간을 많이 쓰면서 쓰시니까 그렇죠. 저는 제가 책으로 예를 들게요. 이제 한 개 장이 50쪽이라고 치면 50쪽을 저는 쭉 읽어요. 중간에 책에 표시를 하죠. 그리고 이런 얘기지 하고 쭉 50쪽까지. 그럼 머릿속으로 네. 이 얘기 그렇죠. 이걸 먼저 머리로 생각하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생각난 것만 키워드로 잠깐 적어요. 그러면 한 개 장을 읽어도 저는 많이 쓰면 10줄, 보통 한 5줄 아주 적게 씁니다. 요컨대 엑기스만 극단적인 요약을 하는 거예요. 자, 아까 말씀하신 중고등학교 때 시험 공부를 볼 때.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이제 쭉 봤어요. 그러면 내 머릿속에 남은 것만 쭉쭉쭉쭉 기록하시면 예를 들어서 1시간 공부했다? 쓰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얼마 안 걸리긴 하죠. 2분. 근데 그때 그걸 쓰지 말고 머릿속으로 다시 한번 음미하는 건 어떻습니까? 라는 거죠. 음미를 안 하면 쓸 수가 없죠. 기록을 한다는 거는 제가 책을 읽을 때 기록을 하면서 메모를 하면서 메모 독서법이라 그래요. 그걸 하라고 이제 유튜브에서도 얘기하고 메모 과정에 이미 음미가 다 들어가 있는 거군요. 음미 안 한 거는 쓸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메모 독서법을 하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계속 베껴 쓰고. 그런 거 있는데 막 책을 읽다가 네. 진짜 확 와닿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구절이. 그렇죠. 그거 솔직히 자연 발생적으로 쓰고 싶을 때가 있더라고. 그렇죠. 그렇죠. 아주 간혹. 이건 아주 간혹이고. 저는 그때 아니 밑줄을 치거나. 참아요? 그러니까 저는 참아요. 쓰고 책에다 싶은데 표시를 했고 참고 한 개 장을 다 읽고 난 다음에 생각을 다시 환기하면서 그걸 써요. 그럼 시간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까 얘기한 대로 내가 되게 감동적이었어. 잠재성에 넣어놨어. 얘를 끄집어내는 기록의 효능을 발휘케 하면서 메모를 하는 거야. 그럼 메모하면서 다시 머리에 각인돼. 메모 안 하면서 머리에 각인하면 어떻습니까? 안 된다고 몇 번을 얘기하니까. 되긴 돼요. 네, 그런데 가람 안 하고 싶어서. 각인 효과가 약하기 때문에. 약하지. 거기다가 책 한 권을 외워서 말한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거는 머리로만은 좀 어렵습니다. 그건 안 되죠. 제가 25년 교수 생활 했잖아요. 써야지. 책을 엄청 읽었을 거 아닙니까? 읽은 책을 내용으로 해서 강의도 하고 강연도 하고 책도 쓰고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기록이 저한테 없었으면 이렇게는 못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처럼 하는 사람은 재미있습니다. 얘가 머릿속에 엄청
엄청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기록 때문에 여기에 있는 것도 쭉쭉 끄집어내서 아주 회로가 뻥 뚫려 있고 네, 그런 사람은 책 쓸 때 자료를 덜 봐요. 거꾸로. 이미 여기에 들어가 있으니까. 머리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기록 그건 때문에. 그렇지. 그건 그렇지. 그러니까 책 쓰기가 엄청 네네. 수월하죠. 그 기록을 할 때요. 방금 말씀하신처럼 사실 손으로 쓰는 것 자체가 행위잖아요. 네네네. 이 행위도 있을 수 있고 요즘은 이제 워낙 스마트 기기들이 잘 나와 있으니까 뭐 태블릿도 될 수 있고 혹은 이제 그냥 핸드폰에 메모장이 있잖아요. 네네네. 거기다 그냥 톡톡톡 엄지를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지. 차이가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든 괜찮습니까? 뭐 저는 그 방법 자체를 제한하는 쪽을 그다지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일단 노트북으로 팍팍 치는 거는 속도가 너무 빨라요. 빨라서 문제예요? 문제죠. 아. 왜냐하면 기록을 한다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 자기가 생각한 것을 끄집어내는 일종의 생각 작용하고 손가락 작용이 같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생각의 속도에 맞춰서 써야 된다. 오히려 조금 늦죠. 그래서 쓰면서 더 생각이 정리된다거나 이런 느낌들을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타이핑은 어떻게 하냐면 글을 쓸 때 네. 이거는 안에 있는 걸 쭉 끄집어내는 거니까 끄집어내는 속도가 빠를수록 맥락적으로 잘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그러니까 뱉어낼 때죠. 그렇지, 그렇지. 태블릿 이때는 노트북을 타이핑을 씁니다. 막 타이핑을 하시고. 합니다. 빠른 속도. 네. 그런데 입력할 때는 손으로 쓰시는구나. 그렇지. 이거구나 하고 느끼는 거야. 저거구나 이거. 그래서 이거 한 뭐 10가지야. 얘를 쓸 때는 속도 늦게 써요. 손가락으로. 그러면 얘가 또 저는 만년필 쓰는데 속도가 중요합니까? 속도 중요합니다. 그럼 너 타이핑해야 돼. 타이핑이 타이핑 늦으시면 느려, 훨씬 느려. 손이 너무 빠르시고. 이 문제는 뭐냐면 계속 그 자막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래갖고 이거 찾는 그 생각하느라고 머릿속에 뭐 있나 생각을 잘 못했어요. 써놓고 나서 뭘 썼는지 몰라. 이제 그래서 개인의 인쇄하고 봐야 돼요. 특성이고요. 그래서 요거는 가능하면. 손필기가 뇌 각인 효과가 있다는 것은 뇌과학 쪽에서 많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타이핑보다는 그런 의미에서 상대적으로 손필기가 좋은데 이 방법 자체를 제한하고 이 방법이 좋아 저 방법이 좋아하고 방법을 생각하기보다는 이 말씀을 꼭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기록한다는 것은 메모한다는 것은 그게 일종의 인지적 작업이라든지 막 머리를 쓰고 막 힘을 쓰는 작업이어서는 그게 우리 삶의 도구가 될 수가 없어요. 기록은 습관이에요. 뭐가 됐든 습관입니다. 일단은 네. 습관처럼 기록을 쭉쭉 하는 사람은 제가 생각력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네. 기록함에 의해서 생각력이 엄청 좋아요. 요컨대 IQ와는 다른 차원의 머리가 엄청 좋아져요. 기억력이 빵빵합니다. 이거 기록을 많이 하면요? 그럼요. 그거는 기록하면서 그걸 외웠기 때문이에요. 그렇습니다. 각인하기 때문에. 그냥 제가 제 얘기를 그냥 소개를 하는 게 편할 것 같은데 이번에 판서블이라는 책 안에서도 제가 그 부분을 일부러 상세하게 소개를 했는데 이유가 뭐냐면 네. 사람들이 그걸 안 해보니까 그래서 나는 사흘만 요거 해보세요 하는 얘기를 꼭 하고 싶은데요. 제가 이제 기록학자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럼 교수님은 하루 종일 기록만 하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네, 저는 하루 종일 기록만 합니다라고 제가 답변을 하는데 그건 사실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답변을 하는 건데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을 열었더니 시원한 공기. 아침에 이 상쾌함이 나의 하루에 큰 도움이 될 거야. 뭐 이런 느낌을 받았다고 가정을 하자고요. 아침 먹겠죠. 출근한다고 이렇게 가는데 가로수에 역광이 비쳐가지고 남은 집이 반짝반짝 빛나. 예뻐. 얘를 다 써요. 시간 쓰고 한 줄 쓰고. 시간 쓰고 한 줄 쓰고. 언제 써요? 예쁠 때? 앉았을 때. 어딘가 앉아서. 그러니까 걸어가면서는 못 쓰잖아요. 네. 그러면은 회사에 가서 딱 책상에 앉으면 저는 일단 먼저 다이어리부터 펴고 그다음에 내가 쓰지 못한 데부터 씁니다. 다이어리를 늘 들고 다니세요? 항상. 제 가방에서 제일 먼저 꺼내는 건 다이어리. 한 권이에요? 아니면 여러 권이에요? 저는 요 얘기는 좀 긴데 뒤에 다시 하겠습니다. 저는 월간 다이어리를 한국 사람들 꼭 써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월간 다이어리요? 한 달에 한 권? 한 권씩 저는 써요. 근데 한 달에 한 권. 우리 정말 3프로 여러분들 꼭 쓰시기를 정말 제가 도시락 싸가지고 다니면서 좀 권하고 저희가 싶은데 그래서 인생이 달라지는데 3% 다이어리를 또 만들었습니다. 네네네. 근데 연간 다이어리잖아요. 연간이죠. 그러니까 월간 다이어리가 안 되면 습관이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까 했던 얘기 먼저 하고 습관 얘기를 간단하게 드리면 습관을 만들려면 저는 이제 그렇게 쓰면 많이 쓸 때는 한 40개를 쓰기도 하고 적으면 한 20개 쓰거든요. 20개라는 게 뭐예요? 한 번 자리에 그러니까 앉았을 때.
아니요. 하루 종일 할 때. 그러면 아침에 내가 공기 마신 거, 아침에 나뭇잎 본 거, 뭐 버스를 타는데 무슨 어떤 아줌마가 장바구니를 타고 있으면 성실함의 아름다움 이렇게 제가 쓰거든요. 네. 뭐 나뭇잎과의 대화 이렇게 쓰기도 하고 누굴 만났으면 누구 미팅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한 줄로만 써요. 그래서 그걸 생각해 보시면 하루 일과가 20개 이상은 되죠. 뭐 점심 먹은 거 저녁 먹은 거 다 쓰니까. 뭐 그렇죠. 그런데 얘를 하라 그러면 하루 종일 그럼 기록만 합니까? 바빠 죽겠는데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시간 쓰고 그거 한 줄 쓰는 거 실제 시간을 생각해 보자고요. 자기가 느낀 거를 머릿속에서 생각해서 쓰는 거니까 길게 잡으면 20초 걸려요. 저는 훅훅 쓰기 때문에 10초 정도밖에 안 걸려요. 자, 요 인터뷰 끝났어요. 그럼 쓰시겠네. 쓰죠. 뭐라고? 예를 들면 여기서 정프로 못 써먹겠네. 뭐 저는 아마 이렇게 쓰겠죠. 월간 다이어리 설득해야지. 뭐 이렇게 쓰겠죠.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쓰는 사람은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네. 점심 먹으러 갈 때 예를 드는 거예요. 아침부터 한번 생각해 보면 쓰는 사람은 아까 뇌 각인된다 그랬죠. 네. 영화가 선명하게 보여요. 아, 지난 오전이. 그렇습니다. 저녁 때 아침부터 저녁까지를 생각해 보면 조금 속도가 빠른 영화가 선명하게 보여요. 자기 전에 선명해요.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미팅을 했어. 그러면 그 미팅의 감각과 내용이 현재로 척 달라붙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시간이 무지하게 응축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리를 이해하는 사람들은 하루를 살면서 사실은 뭐 모든 순간이 학습인데 네. 그 학습을 노력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몸에 붙이면서 사는 거예요. 엄청 똘똘해져요. 네, 혹시 네. 우리의 이제 뇌라는 건 결국 이제 좀 한계는 있을 거 아니에요, 용량이. 그 뇌과학자들은 없다 그러죠. 근데 항상 우리는 이제 느끼는 게 새로운 뭐 막 받아들이면 또 예전 것들이 많이 또 나가는 느낌이라. 네. 과거에 어쨌든 그 말씀하셨던 여러 일들을 다 이렇게 기억해서 기록을 해놓는 것 자체가 네. 예를 들면 회계 업무 하시는 분들 혹은 뭐 변호사들 뭐 이런 사람들이야 유리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조금 더 창조적인 혹은 뭐 미래지향적인 일들을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이 것들이 내 뇌에 하드디스크 영향을 너무 많이 잡아먹어갖고 새로운 일을 만드는 데는 좀 방해되지 않을까 이런. 그래서 이 프로 같은 기자들은 아예 녹취를 해버리는 수가 있어요. 네. 그렇진 않나요? 이제 대표적인 학자가 만데어 코크라는 분이 네. 있는데 그분은 그래서 이걸 이제 자꾸 그 하드 디스크에 지금 비교를 네.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니야. 우리의 모든 기억은 세포 속에 저장되는 세포? 거예요. 네. 우리 온몸에 저장되는 거야. 이런 얘기를 일부러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까 제가 잠재성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잠재성의 사이즈는 개념적으로 무한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걔가 누적된 총량에 의해서 아이디어가 나오는 것이지 그 총량이 적은 것에 의해서 나올 수 있는 아이디어는 아주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총량을 계속 늘리는 게 더 좋은 물론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하드디스크 용량이 꽉 차면은 그게 되게 불편하게 느낄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 몸은 우리 온몸으로 그것을 어딘가에 저장하고 있는 거라서 필요할 때 회로가 뚫려 있는 사람은 전혀 생각도 못했던 어떤 것을 쭉쭉 끄집어내서 쓸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오히려 정설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겁니다. 오히려 메모나 기록이 그 회로를 잘 뚫어주는 역할을 해주는군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컴퓨터로 치면 하드 디스크도 있고 메모리도 있는데 기록을 하면 그게 다 메모리로 올라가서 언제든지 쓸 쓸 있는 거고 싹 올라갔다가 쓰고 나면 쑥 내려오는 뭐. 거죠. 그런 개념이죠. 기록을 안 하고 경험만 하면 저 하드 디스크 안에 있는 거라서 그걸 자꾸 이제 사실은 소모돼 버릴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저는 뭐 이거는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닌데 우리가 하루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정신없이 지나잖아요. 저희가 그러면은 전혀 기억이 안 나요. 5년째 하고 있는데 네. 얼마나 많은 지식인들이 저희 앞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가셨을 거 아니겠어요? 그럼 5년 전에 나와 지금의 나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지식인이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되어 있으실 거예요. 근데 다들 아니라고 하고 저도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요, 내가 보니까 정프로는 확실히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는 기저효과지. 기저효과. 일단 월간 다이어리를 쓰시면 아니 근데 이게 월간 다이어리 그래서 쓴다고 쳐요. 네. 10년이 이제 120권 생깁니다.
그러면 내가 읽어보지도 못하는 거를 그렇게 쌓아두는 게 이거 의미 있나? 그래. 예전 걸 보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막 그거지 이거지 이렇게 하면 이제 괜찮은 것 같은데 점점 얘는 늘어나갖고 내가 읽어보거나 한번 꺼내보기가 쉽지 않잖아요. 언제 다시 꺼내 보시는 일이 있으세요? 저는 사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 방에 제일 가까운 곳에 제 다이어리가 꼽혀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이제 생각력이 엄청 높아지거든요. 네네. 그럼 가만있어 봐. 요번에 제가 책 쓸 때도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그 전에 제가 이제 책 읽은 거 같은 거 다이어리에 다 메모가 돼 있거든요. 아주 짧게. 그런데 몇 년도에 읽었지가 떠오른다니까요. 그럼 그 자리에 가서 다이어리를 끄집어내봐요. 그럼 그때 그 히팅률이 낮겠죠. 몇 월인지는 모르니까. 그런데 얘를 이렇게 들춰보면서 찾는 과정에서 맞아, 이것도 있었지. 미소. 엄청 재밌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찾을 것만 찾으려고 막 달려드는 것이 아니고 어찌 보면 지적 유의를 하는 과정이죠. 그리고 꼭 찾게 돼요. 엄청 머리 좋게 돈을 왕창 벌고 싶어. 그럼 사실 공부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생각력을 키우는 공부머리, 책을 보고 그걸 다 기억하는 공부머리, 자기가 경험한 것을 책과 융합할 수 있는 공부머리. 사실 뭐 주식 투자 한번 한다고 하더라도 걔들이 쭉 퍼즐처럼 머리에 들어가서 걔가 꽉 차서 이거네. 이 감각이 없으면 저는 이 분야는 잘 모르지만 사실 그걸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한방 성공을 할 거거든요. 실제로 그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가운데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렇게 기록 막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엄청 많으시겠죠. 네, 그래서 또 왜냐하면 하시는 그 분들이 잔상이 자기에게 얼마나 남아 있느냐에 따라서 일종의 통찰 같은 건데 그것에 도달할 수 있느냐가 결정된다는 것을 자기의 삶을 통해서 증명을 한 사람들은 어떻게 자기가 알고 있는 해당 회사에 대한 정보 같은 것을 메모를 안 할 수 있겠어요. 당연히 하죠. 근데 이게 마음 같아서는 저도 이제 예를 들어 그런 기록을 한다고 치면 주식 투자 관련해서는 이쪽에, 그리고 또 뭐 좋은 책이나 영화는 또 이런 책에, 또 다른 카테고리는 또 이렇게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 3개, 5개를 일일이 내가 다 들고 다니면서 뭐 기록할 수는 없을 거고 한 권. 그냥 한 권에 그냥 막 이것저것 다 쓰면 검색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게 좀 효과가 좀 이렇게 하는 분도 있었어요. 예전에 제가 모시던 분은 이 소형 녹음기를 네네네. 뭐 이렇게 하면 딱 얘기를 자기 얘기를 녹취를 하더라고. 외국 사람 중에 그런 사람도 있죠.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 미팅 끝났어. 그럼 미팅 딱 끝나고 뭐 얘가 무슨 얘기했고 뭐 그래서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다시는 안 만난다 이분들. 근데 그분이 그거 들으실까요? 녹음한 걸? 네. 안 들을 것 같아요. 꼭 필요할 때 찾긴 하는데 왜 그걸 하냐면 얘가 이제 영어로는 explication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명시화라 그래요. 그러니까 플리라는 게 이렇게 주름이라는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x는 밖으로니까. 그래서 내가 내면에 갖고 있는 걸 밖으로 표출하면 걔가 뇌에 각인시키는 효과를 갖는 거거든요. 기록도 사실 explication의 대표적인 행위입니다. 말도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3프로에서 같이 얘기를 하고 나가면서 그분처럼 마이크에 대고 오늘 느낌이 어땠고 여기서 핵심적으로 배운 건 요거 2가지 3가지야. 내가 이렇게 녹음을 하고 가잖아요. 그러면은 저녁에 그것이 기억에 납니다. 근데 그 작업을 하지 않고 그냥 내던져 버리면 여기서 이렇게 유의미한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자기 세포에 안 남는다니까요. 그래서 기록을 하고 녹음을 하고, 사실 녹음이라는 것도 대표적인 기록 행위의 하나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조금 이제 강론으로 들어가서 그러면 저희는 일반적으로 연간 다이어리에 익숙하잖아요. 그래서 연간 다이어리 딱 연초에 한 사갖고 거기 뭐 이제 올해 뭐 계획도 쓰고 뭐 월 단위로 뭐 생일 체크도 해놓고 하는데 이제 한 1월 한 20일쯤 되면 이제 안 쓰기 시작해서 보통 다이어리들이 이제 앞에 한 요만큼만 이제 약간 손때타고 나머지 이제 새 책으로 새 노트로 그냥 읽다가 요새 비싸기도 엄청 비싸요. 넘어가잖아요. 그거를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하는데 그것도 잘 안 되는데 월간으로 이렇게 쓰라고 하면 거꾸로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록이나 메모 행위라는 거는 말 그대로 습관이기 때문에 자 연간 다이어리를 쓴다면은 하루에 한 장씩 배치를 했다고 치면 365쪽 아니에요. 이렇게 두껍죠? 그거보다 더 배치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연간 다이어리에 실제로 평균적으로 쓸 수 있는 건 하루에 한 쪽을 쓰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일상 기록이라는 거를 한 줄 기록을 쓰거든요. 걔가 한 쪽이에요.
아니 아침에 일어났는데 우리가 현대 사회를 살면서 어떻게 플래닝을 안 하고 살 수 있어요? 플래닝 쓰죠. 하루가 지나면 내가 오늘 어땠어 하고 간단하게 자기를 see 하겠죠. 네네. 자기를 되돌아보겠죠. 그리고 사실 요즘처럼 어려운 시절에는 꼭 자기 칭찬도 좀 쓰고 그래야 돼요. 그러죠. 그다음에 없어요. 그럼요. 책을 읽고 그냥 지날 수 없으니까 책을 읽으면 머릿속으로 생각해서 메모하겠죠. 3% 저 오늘 시청을 했어. 그러면 오 요거 되게 아이디어 좋네. 메모를 하겠죠. 일하면서 메모를 하죠. 그다음에 내가 무슨 프로젝트를 해야 돼. 프로젝트에 대한 구상 쓰죠. 글을 써야 돼. 글 쓰죠. 이게요. 일상에서 정말 엄청 많이 쓸 수밖에 없는데 제가 정말 강조하는 거는 기록이 습관이 돼 있는 사람은 실제로 손가락을 움직여서 쓰는 시간은 얼마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기록을 저렇게 하고 살면 하루 종일 기록만 할 아니 하루 종일 생각을 하고 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한쪽을 써서는 실효 있는 기록을 할 수가 없으니까 습관으로 정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월 이상을 넘기는 건 정말 의지가 강한 사람 아니면 덕후들밖에. 교수님 하루에 몇 페이지쯤 써주세요? 저는 하루에 많이 쓰면 한 10쪽 정도 쓰고요. 10쪽이요? 저랑 같이 이제 이 자기성장 이렇게 그룹들이 있거든요. 제가 아이캔 대학이라고 그런 대학도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월간 다이어리 쓰는 그룹들이 있어요. 이룸 다이어리라고. 거기 있는 분들은 평균으로 4쪽의 메모를 하고 하루. 네. 플래닝 한쪽 아까 얘기한 그러니까 제가 한 줄 기록이라고 얘기한 일상 기록 한쪽. 요거 2쪽은 기본. 그다음에 그 뒤에 4쪽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4쪽을 채우는 그런 양식의 다이어리. 저희가 만든 다이어리는 그렇게 돼 있는데 그거를 채우는 분이 엄청 많아요, 이미. 이게 이제 작년부터 제가 운동을 했는데 생각보다 효과가 좋습니다. 어떤 효과가 나와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머리가 엄청 좋아져요. 이제 그 메모는 이렇게 해놓으면 자기 자꾸 이제 꽂아놔야 되고 그럼 내가 외출할 때는 누구나 꺼내서 볼 수 있잖아요. 치명적입니다. 네, 그러면 뭐 저 옛날에 사귀었던 여자가 연락이 왔네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얘기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시절은 어떻게 메모를 합니까? 자기의 행위에 대해서 좀 쿨하게 대응을 할 수 있으면 지금 말씀하신 모든 것은 저는 그냥 오픈하고 가족들이 다 볼 수 있어야 이런 된다고 경우가 생각해요. 있어요. 이렇게 자기가 메모를 해. 네. 그래서 자기 뭐 독후감이랄까 뭐 감정이입을 해서 써. 네. 무슨 얘기하는지 알아. 근데 이렇게 자기가 멋있게 쓰는 거야. 솔직하지 못해. 맞아요. 남을 의식하게 돼 있어. 남이 꼭 안 봐도 의식이 되더라. 그렇지. 네. 왠지 딱 떨어지는 말을 하려고 그러니까 그게 스트레스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진도 안 나가. 그리고 며칠 하다 말아버려. 가슴 아프다라고 쓰는 건데 사실은 네. 졸라 열받는다 이거든요. 네. 사실은 야 나한테 어찌 그럴 수가 있어 졸라 열받는다라고 써야 되는데 네. 다소 가슴 아프다. 이제 이렇게 그러면 쓴다는 안 거죠. 돼요. 상심이 되었다. 그리고 통념에 통속에 졸라 열받는다 이렇게 쓰시면 안 되고요. 졸라 열 이렇게 느낌표 키워드로. 왜요? 이것도 얘기가 좀 길긴 합니다만 이렇게 우리가 시 좋아하시는 분들은 시의 행간에 자기 생각이 들어가죠. 똑같아요. 문장형으로 다 쓰시잖아요. 그러면 그 아까도 얘기했듯이 잠재성이라는 걸 살려놔야 돼요. 그래서 키워드를 보고 잠재성이 이렇게 불타서 그 행간을 채우는 공간을 남겨둬야 되는데 생각의 공간을 남겨둬야 그렇습니다. 되는군요. 기록이라는 거는 문장으로 쓰는 거 우리가 글이라 그러죠. 기록, 기록이구나. 메모라는 것은 교수님은 우리가 통상 얘기한 일기 있잖아요. 일기. 네네네네. 자기 전에 글이죠. 글. 그건 안 쓰세요? 여기 씁니다. 일기도 쓰세요? 일기 쓰는데 저는 매일 쓰지는 않아요. 사실 매일 쓸 이거 좀 시건방진 얘기인데 어쩌죠? 저는 저 정도 몇십 년을 기록을 하고 생각을 계속 거꾸로 돌릴 수 있는 사람은 기억의 총량이 엄청나기 때문에 저는 대체로 일주일 단위는 그러니까 선으로 쭉 이어서 제가 생각을 해요. 월요일부터 금요일 저녁 정도까지는 네. 내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 또 쭉 기억을 해요. 그럼 아니 그 제가 뭐 머리가 좋아서나 이런 게 전혀 아니라니까요. 메모를 많이 하셔서 완전히 기록 습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일기는 쓰는 것 같아요. 이게 글을 쓴다는 것은 영어로 신테시스죠. 그러니까 종합하는 행위. 그러니까 아까 메모로는 졸라 열 이렇게 써놓고 그렇죠. 일기 쓸 그다음에는 때는 이제 쓰는 거지. 그러니까 그놈의 자식 뭐 이런 뭐 거기에다가 상황에 대한 묘사 이런 것까지 쓰죠.
그거는 종합의 행위하고 아까도 얘기했지 잠재성에 있는 어떤 아이템을 그 끄집어내는 건 차원이 달라요. 두 가지 글쓰기가 네. 전혀 스타일이 다른가요? 아까 졸라열이라는 거하고 일기 쓸 때는 훨씬 더 또 다릅니까? 서정적이면서 뭔가 심히 가슴 아팠다 이렇게 뭐 씁니까?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글이 써지시는가요? 저는 미사일구나 이런 거 전혀 안 쓰고요. 똥폼 안 잡는 타입이에요. 똑같이 열받으면 열받았다라고 쓰고. 열받았다라고 쓰지. 뭐 그걸 뭐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미 한국 사회에서 뭐랄까 그 학계의 불필요한 권위 이런 것도 함을 간 시대가 이미 됐고요. 그래서 얼마나 선명하게 자기를 드러내느냐가 중요하죠. 이게 지금 저는 뭐 졸라 열받았다 이렇게 쓰기를 개인적으로는 권합니다. 근데 교수님 나를 찾는 유용한 방법으로 버킷리스트 작성 이건 이걸 뭐예요? 또 뽑아주셨더라고요. 아 이건 정말 제가 좀 가슴 아픈 얘기부터 해야 되는데요. 한국 사회에 제가 이렇게 요즘에 이제 성인들 자기개발 하시는 분들을 제가 모아서 교육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만나거든요. 우리 아이캔 대학이라는 게 네네. 한 기수가 뭐 700명, 1000명 이렇게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만큼 수요가 많다는 게. 네네. 그분들하고 대화를 해봤더니 꿈이 뭐예요? 그랬더니 꿈을 갖고 있는 사람이 100명 중에 한 3명 있을까 말까 그래요. 연령대가 어떤데요? 보통 뭐 3, 40대? 제일 주축이 이제 40대, 50대가 주축이고요. 젊은 친구들은 뭐 20대부터 70대 초반까지 굉장히 넓은데 50대한테 꿈이 뭐냐고 물어보면 꿈이 대부분 없다고 그러지 않나요? 그렇죠. 진짜로. 그렇죠. 결국은 현재 한국의 서열 사회 속에서 자기를 실현하고 살기 위해서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데 사람들이 꿈을 찾지 못해서 이 꿈도 기록하고 깊은 꿈 찾는 방법하고 기록하고 상관관계에 있어서 저는 한 달에 한 번씩 인생 지도 그리기라 그래가지고요. 그 서식을 주고 그걸 꼭 그려보라고 합니다. 요건 자기 인생 목표를 생각해보는 작업을 기록을 통해서 해보도록 이제 아주 강조를 하고요. 네네. 또 하나는 결국은 내가 어릴 때부터 마음속에 이렇게 열망 같은 게 있거든요. 네. 문제는 나이가 3, 40 되면 그걸 잊어버려요. 그래서 버킷리스트를 생각하는 방식으로 자기의 어릴 적부터의 열망을 찾도록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버킷리스트인데 근데 한국에는 너무 이게 장난스럽게 들어와가지고 뭐 한 30분 이렇게 쓰고 이게 내 버킷리스트야. 그거 아니죠. 죽기 전에 자기가 그거는 꼭 하고 죽고 싶은 것이 버킷리스트인데. 그래서 저는 하루에 10분 이상씩 생각해서 한 15일 동안 우리 학생들한테는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얘를 한 5달 하면 자기의 진정한 내면의 욕구를 찾아내요. 그러면 진정한 내면의 욕구와 자기가 목표 꿈으로 생각하는 것을 결합하면 그러면 40, 50대 특히 저는 60대가 돼서 다 퇴임하잖아요. 그렇죠. 퇴임한 상태에서 자신의 뭐랄까 진정한 삶이랄까 그때부터는 완전히 자유로워지거든요. 가족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돈도 좀 이렇게 기반이 있어서 여러모로 자유로워지는데 그때 꿈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저는 가장 그 기억에 남는 버킷리스트 몇 개 좀 소개해 주시죠. 보신 거 중에 보신 거. 본인 것도 좋고 누구 남의 건데 야 교수님 이건 것도 뭐 좋네 이런 거. 오픈해 이제 제 삶의 가치의 핵심 키워드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렇습니다. 사중창 피아노 반주 이 5인조가 1시간 무료 공연하기 이런 게 이제 제 버킷리스트에 들어있어요. 지금도 뭘 하고 계십니까? 지금도 합창단 일주일에 한 번씩 연습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게 버킷리스트가 되면 네. 그걸 향해서 선으로 이렇게 준비해야 이어가야죠. 돼. 어디 가서 공연해야 하는 게 꿈이에요? 그게? 노래가 아까 제가 시 말씀드렸듯이 여백이 많은 언어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전하고 싶다든지 뭐 도서관집을 짓고 싶다든지 뭐 그런 것들이 제 버킷리스트로 있어요. 네네네. 그런 것들을 설정해야 그 다음에 내가 할 행동이나 나의 어떤 방향 같은 게 더 잡히게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계획들도 세워지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 모든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잠재성에 있는 것들을 자꾸 끄집어내는 기록행위, 메모 행위를 하지 않는 한 버킷리스트가 뭐지? 2시간 생각하면 그 다음날 싹 잊어버리고 그 다음날 버킷리스트가 새로운 게 창조되고 이제 이런 경험들을 하시게 돼서 결국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록 습관을 들이고 근데 이제 기록을 어떻게 하는지 건지 잘 모르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뭐 좀 공부를 한다든지 책을 네네. 본다든지 해서 익히신 상태에서 기록이 습관이 되면 인생이 달라진다. 내 삶의 최대의 무기를 아마 여러분들은 손에 가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저는 강조하죠. 그러니까 이제 전에 쓰였던 그 거인의 노트, 요거 이제 사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을 가졌던 책이잖아요. 거기에 이제 뭐 말씀하신 무슨 뭐 메모라든지 기록하는 거에 대한 좋은 얘기들이 이제 많이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총론이죠. 아, 네. 그거는 이제 총론이고 네. 이번에 그러면 파서블이라는 책은 강론인데다가 네. 월간 다이어리 쓰는 법을 아주 상세하게 넣었어요. 제가 평생 이거는 이제 업무적인 꿈 중에 하나인데 꿈 네. 중에 하나가 한국 사회의 월간 다이어리 쓰기 운동 이걸 제가 꼭 하고 싶습니다. 아, 월간이 굉장히 중요하군요. 그것의 일환으로 이번에 책을 냈고요. 저는 월간 다이어리 쓰는 법 이거 책으로 내면 사람들이 안 살 것 같아서 출판사에서 반응을 안 할 줄 알았더니 12월 4일 날 나왔는데 일부 대형 서점은 네네네. 뭐 이제 전체 책 순위 30위까지 벌써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제 첫 책도 10만 부 이상 파는 네네네. 두 번째 책도 초기부터 지금 확 올라가고 있어서 기록에 대한 수요가 이렇게 많구나 하는 걸 제가 우리가.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못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기록인 것 같긴 해요. 네. 왜냐하면 아까 정프로도 얘기했지만 다이어리를 거의 하는데 창세기 거의 성의 창세기 읽다가 대부분 거기서 멈추고 신약으로 있는 절대로 못 네. 넘어오시는 거죠. 그죠? 1월에서 거의 멈춰요. 근데 제가 얘기하는 이 월간 다이어리를 아까 자 매일 아침에 플랜 쓰세요. 그다음에 뭘 하면 시간 쓰고 이거 하세요. 그다음에 책 읽으면 조금 메모하고 구상해보고 이렇게 하세요 하는 거를 얘는 처음 사흘을 해내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훨씬 수월해지고요. 그런데 얘가 조금 힘이 드니까 지속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정말 놀라는 거는 3개월 정도에서 얘가 습관에 붙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못 말려요. 아, 이게 매월 한 권씩 사서 써야 되는데 그걸 매월 한 권씩 사서 쓰는 사람들의 그룹이 지금 저희가 단톡방에 1, 2가 있다니까요. 2,000명. 아니 월간 다이어리는 뭘로 구성되어 있어요? 뭐 우리 연간 다이어리는 맨 앞에 보면 연간 계획, 그다음에 뭐 날짜, 월 뭐 이렇게 저 쉬는 날 휴가 뭐 이런 거 다 있고 사훈, 뭐 예, 월별, 이게 엄청 도량형. 길지만 축약해서 그럼 제가 쭉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월간 다이어리니까 월간 계획 부분은 제일 앞에 하나만 있겠죠. 예. 제일 앞에 자기 선언 쓰는 게 있고요. 근데 아까 얘기한 인생 지도 그리는 거, 버킷리스트 메모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자기 월간 플랜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앞에 인생 목표와 월간 플랜은 연동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월간 정도 되면 이게 꼭 그 우리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한 달이면 첫 주에는 뭐 하고 둘째 주에는 뭐 하고 이런 게 아니라 과제가 쭉 있으면 얘가 첫 주, 셋째 주 할까? 요거는 첫째, 둘째, 넷째 할까? 이렇게 이걸 우리가 이제 로드맵이라고 하죠. 그래서 네네네. 로드맵 그리는 게 있고 그 다음이 정말 중요한데 월간 단위에서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거는 루틴 설계예요. 내가 꼭 하려고 하는 것은 그냥 그것을 할 것이야라고 계획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월수금 오전 10시부터 12시 뭐 카페 이렇게 그러니까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행위를 하는 거 우리가 루틴이라 그러는데 그래서 월간 단위가 되면 루틴 설계를 하게 합니다. 이게 이제 월 단위에 들어가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주 단위잖아요. 주 단위는 당연히 계획하고 아까 얘기한 월화수목금토일에다가 로드맵을 박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이제 일간이 되면 마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아침에 플래닝 계획 세우는 게 들어가고 그다음에 오른쪽에는 계획하고 비교해서 자기가 각 시간에 뭘 했는지를 쭉 한 줄 기록으로 쓰게 돼 있고 뭐 매일 평가하고 칭찬 쓰고 그다음에 이제 메모 4쪽 쓰고 이렇게 하면 한 240쪽 되는 한 권이 돼요. 월간에. 네. 와. 근데 제가 정말 안타까운데 다 엄청나다고 지금 느끼셔서 그런데 얘를 쓰기 시작한 사람은 야 내가 하루에 생각을 이렇게 많이 하고 사는구나 이렇게 느끼지 내가 오늘 손가락 아프게 엄청 썼어 이렇게 느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요거는 그럼 이렇게 쓰시고 어떤 다이어리 정리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막 라벨링 하시잖아요. 네. 옆에다 이렇게 보기 편하게 뭐 포스트잇 같은 걸 네. 이렇게 딱 튀어나오게 그런 것도 하세요? 아니면 그런 거는 안 합니까? 뭐 꼭 필요한 건 포스트잇을 붙여놓기도 하는데 저희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실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구별하는 거 네, 그거를 네. 저희는 2개를 붙여서 항상
주간 쪽에 붙여놓고 주간을 펼쳐볼 수 있게 하고 플랜을 그다음에 이제 그날 쓰는 부분에다가 하나를 넣고 이제 이런 방식을 한다든지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그런데 내가 뭐 책을 읽고 써놓은 것 중에 이거는 엄청 중요해서 어디 때 써야지 그럴 때 뭐 포스트 옆에 붙여넣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꼭 그 정해진 어떤 룰이 있는 건 아니고 그냥 본인이 조금 더 기억하기 편하고 내가 기록하기 쉽게만 해놓으면 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저게 지금 저희 보이는 자료 화면이 네. 본인이 직접 쓰신 거예요, 저게? 네, 물론이죠. 저렇게 쓰는구나. 저는 거기에다가 저기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예. 아니 뭐 색연필을 저렇게 칠해놨어 그러실 거예요. 아. 그러니까 기록은 아까 우리의 잠재성에 있는 걸 끄집어낸 것이기도 하고 우리가 경험한 것을 자기의 지식제로 뇌에 각인시키는 결과물이잖아요. 걔를 보면 이렇게 미소가 아니 그 경험은 저도 있어요. 저도 이제 대학교 때는 이제 일기를 좀 써봤거든. 네. 일기라고 하기까지는 그냥 이렇게 약간 수필경이 썼는데 한참 지나서 한 40 초반 그거 어디서 툭 떨어진 거야. 그래서 이게 뭐지 그러고 이제 대학 노트인데 이렇게 보니까 와 이런 생각을 했어. 와 막 진짜 변화된 나의 뭐 그게 뭐 진보일 수도 있고 퇴보일 수도 있는데 그러면서 네. 와, 굉장히 약간 소름 끼쳤던 그런 적이 네,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요 지금 말씀하신 거 같은 것을 엄청 자주 하는 편이라서 그게 엄청 지식을 막 기억해야지 이런 목적을 갖고 가는 게 아니라 자꾸 보게 돼요. 네. 수시로. 그러면 이게 엄청 중요하네. 그럼 거기다 이제 주황색으로 이렇게 네네. 색연필로 이렇게 표시를 해. 또 긋고. 그러다 뭐 이 논리하고는 저 논리가 연결되겠네. 그럼 초록색으로 이렇게 화살표로 이어두고 이런 것을 자꾸 하게 돼요. 네네네. 그래서 저는 사실은 한 기록을 자꾸 사랑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한테는 그 다이어리를 이렇게 품에 안고 사랑하고 오래 이렇게 부비기도 하라고. 예전에는 이렇게 뭔가 이렇게 쓰시거나 아마 그럴 일들이 굉장히 사람들이 많으셨었던 것 같아요. 노트나 뭐 이렇게 펜을 갖고 그치. 항상 뭘 쓰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이제 갈수록 그냥 타이핑이나 아니면 아예 그냥 안 적거나 이런 분들이 훨씬 많아지잖아요. 이러면서 바뀌는 사람들의 어떤 뭐 세태랄까 혹은 뭐 바뀌는 변화되는 모습도 이런 게 혹시 눈에 좀 들어오십니까? 엄청 들어오죠. 예를 들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뭐 저는 그래서 이게 조금 결례가 될 수는 있는데 챗 GPT화 이런 용어를 많이 써요. 챗 GPT 무슨 얘기냐면 챗 똑똑해지는 GPT는 사실은 엄청난 지혜죠. 네. 그런데 가장 평균적이고 보편적인 것만 해요. 그 구조 자체가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엄청난 총 데이터 중에서 가장 중심에 있는 거, 걔를 뽑아내는 거잖아요. 근데 제너럴한 답만 나오고 그렇습니다. 스페셜한 게 안 나오는 안 나오죠. 어떤 기업에서 예를 들어서 A 매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조사 결과를 한번 갖고 와봐. 이렇게 오더를 받았어요. 챗GPT한테 쓰라고 하면 기가 막히게 쓰죠. 그렇지만 뻔한 그 답은 적어도 자기가 기업을 경영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의 눈에는 너무 일반적이잖아. 아무나 너, 얘기하는 걸 너 모범생밖에 안 되잖아. 내가 원하는 것은 날라리로 자유로운 그래서 실제로 그 매장을 성장시킬 수 있는 방법을 내가 구하는 거지. 지금처럼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책 안 읽는 것도 좀 세게 비판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단편 지식을 아까 제가 글 쓰면은 신테시스가 된다 그랬잖아요. 융합되고 종합해서 자기 서사를 얘기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글도 카톡 짧은 글만 쓰죠. 긴 글 안 쓰죠. 책은 책에 있는 거 우리 컴퓨터에서 검색하면 다 나오죠. 그런데 책은 하나의 긴 서사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인내해서 그 긴 서사를 다 기억하는 회사원은 여기서 통찰이 나는 거죠. 차이가 확 나는군요. 확 나죠. 따라서 지금 현대 사회가 되면 될수록 우리는 긴 서사에 도전을 해야 되고 그것을 자기의 주특기로 갖고 있어야 그게 경쟁력이 되는 거죠. 그럼요. 그게 실력이지. 챗GPT화된 것만 가지고는 앞으로는 점점 생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수준의 일은 기계들이 해줄 거기 때문에. 나 아니라도 대체할 게 너무나 많고. 네. 그래서 거꾸로 지금 시대는 기록하고 자기의 생각력, 그러니까 생각의 커패서티죠. 얘를 총량을 늘려놓고 그다음에 한편으로는 걔를 긴 글로 쓸 수 있는 능력을 지금 늘려야 되는 거예요. 거꾸로. 챗GPT 시대가
거의 뭐 다 이미 왔고 시작됐고 더 많아질 테니까 그럴수록 빨리 지금 내 생각력을 키워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야 이제 경쟁력 생기는 거. 안 그랬다가는 그냥 챗GPT 혹은 뭐 그런 컴퓨터 뭐 로봇에 다 밀려버리고. 네, 맞아요. 그 나네. 재판 얘기가 되게 재밌는데요. 재판? 네. 네. 그러니까 판결은 이제 말하자면 인문 계열임에도 불구하고 네. 그러니까 룰링이라 그러니까 룰에 딱딱 맞춰서 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챗GPT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판사님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그러면은 재판의 세계라는 게 새로운 판례를 창조해가는 게 재판의 세계거든요. 기존의 판례만 의거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전체를 종합해서 해당 사건에 대한 통찰을 가진 판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재판을 챗GPT가 할 수 있어. 이건 언어 도단입니다. 인류의 사고의 성장 이런 것들을 부정하는 생각 방식. 그렇게 될 리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기본적인 판결은 다 챗GPT가 하겠죠. 심플한 뭐 그럼요. 교통사고 뭐 이런 그렇죠, 거는, 그렇죠. 예. 그런데 그렇겠죠. 이제는 판사들은 그래서 훨씬 더 고급 직업이 될 거고요. 그 사람들은 제한된 아주 소수겠네요. 그렇습니다. 긴 글을 쓸 수 있고 엄청 많은 양을 소화해서 그 안에서 자기의 독창적인 인류를 위한 해석을 할 수 있는 장. 그러니까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생각의 근력을 쭉 늘려놔야 맞습니다, 되는 맞습니다. 그게 이제 메모다, 우리 기록이다. 이제 경제활동 하시는 분들 또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사실은 좀 지적인 작업을 하시는 분들께도 꼭 권하고 싶은데요. 저는 이거 오늘 자꾸 제 자랑을 해서 죄송합니다만 저는 완전히 습관에 들어있는데 오늘도 여기 오기 전에 제가 그 이제 명칭은 구상기록이라고 제가 해요. 구상? 뭘 하기 전에 저는 5분 전에 그걸 먼저 구상을 해요. 근데 구상은 머리로 되죠. 이미지를 이렇게 한번 그려보시는 거죠. 그렇죠. 머리로 되는데 저는 뭐를 쓰냐면 대체로 목적을 그냥 키워드로 써봐요. 목적은 다 우리가 알고 있죠. 근데 오늘 내가 3프로에 나가서 대화를 하는 목적이 뭐지? 저는 사실은 저는 사실은 오늘 월간 다이어리 쓰기 국민운동 이 얘기를 꼭 할 거야. 이게 목적이었어요. 그다음에 CSF 우리 핵심 성공 여인 같은 거죠. 걔를 저는 씁니다. 맞아. 오늘 가서 할 때 원고를 고려치 않고 몸이 가는 대로 이야기하기 이렇게 써요. 그다음에 프로세스를 쓸 때도 있어요. 보통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마지막에 제가 가져갈 아웃풋을 씁니다. 오늘 여기 프로에 출연해서 내가 가져갈 내 성과. 그러니까 모든 행위를 할 때 걔를 생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얘를 아까 얘기한 월간 다이어리 메모에다가 저의 메모의 3분의 1은 구상 기록이에요. 그거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거를 사실 저는 비즈니스 미팅 많이 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무슨 D를 이제 따려고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네. D를 따기 위한 나의 뭐 이렇게 딱 생각한다고. 하면 엘리베이터 앞에서 한 3분 동안 생각하는 적이 있어요. 근데 메모를 한 적은 없는데 그러면 이제 그게 매우 제한적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걸 놓치면 막 안타까워가지고 이제 오버하게 되고 막 네네네. 망쳐버리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아까 교수님처럼 이렇게 프로세스도 적고 내가 해야 될 일들 혹은 목표, 리턴 이런 거 딱 하면은 되게 전략적으로 되고 산뜻해질 것 같은데 저는 사실 딱 2분으로 시간을 정해놔요. 근데 처음에는 한 5분은 해야 돼. 금방 안 떠오르거든요. 근데 참 좋네. 예를 들어서 하루에 우리가 그걸 3번 한다고 치면 1년이면 1000번 하잖아요. 네, 맞아요. 1년만 구상 기록을 쓰는 습관이 붙은 사람은 네. 어떻게 그게 전략적 인간이 안 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기록의 습관이라는 얘기를 자꾸 강조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이런 디테일을 구체적으로 쓰는 방법이 뭔지를 아시게 되면 그러면 월간 다이어리에 접근하시기가 훨씬 수월해져요. 그러네요. 이제 마음 먹고 이제 시작했어요. 월간 다이어리 뭐 시작했는데 끝으로 한 일주일 쓰다가 한 며칠 어떻게 뭐 바쁘게 하다 보니까 한 3, 4일 빼먹으니까 자꾸 빼먹게 돼요. 네. 그럴 수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랬을 때 다시 시작하려면 다음 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가짐이라든지 아니면 뭐 좀 팁 같은 거 하나 좀 주시면 한 번 실수할 수 있으니까 실패한 경우가 엄청 많겠죠. 그러니까 제가 되게 웃기는 건데 우리가 파는 다이어리가 양장에다가 엄청 좋아요. 종이질도 마늘필을 써도 뒤에 배어나지 않고 이렇게 기가 막히게 만들었는데 매월 사야 되니까
이걸 15,000원 이상은 못 팔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기타 등등 하면 이윤이 별로 안 나오는 수준으로 제가 그걸 팔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니 우리가 밥 한 끼 먹으면 15,000원인데 이거를 중간에 한 3분의 1을 못 썼어. 그럼 이게 너무 아까워서 다들 10만 원짜리 스테이크 먹으면서 3분의 1 남기는 케이스 많거든. 그러니까 그런데 그게 너무 좋은 효과예요. 자기가 앞에 3분의 1 쓰다가 중간에 3분의 1 못 쓰고 뒤에 가서 3분의 1 써야지 하고 생각을 할 때 안 쓴 다이어리 15,000원이 아까워서 쓰신다니까요. 아, 내가 거꾸로. 샀다는 행위만으로. 그래서 나는 일단 월간 다이어리를 사시고 그게 첫 번째. 이야, 그다음에 역시 두 사업이 번째. 제일 세업을 제일 잘하시는 분이네요. 아니야. 그렇게 돼요. 그런데 두 번째가 훨씬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기록학자로서 정말 강조하고 싶은 것은 기록이 습관이 되려면 이게 벌떡 습관이 안 되면 기록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에 가서 앉았어. 아, 바로 꺼내야 되는구나. 그냥 다이어리 끝내고 착. 무조건. 안 써도 착. 이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내가 2주나 안 썼는데 다시 시작할까? 시작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몸에는 그 기록을 했을 때의 유용성에 대한 감각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하게 돼. 그래서 월간 다이어리는 그게 가능하고 이제 한 가지만 더 말할게요. 세 번째, 같이 쓰면 확실히 돼요. 아, 사람들하고. 그래서 뭐 요즘에 카톡 같은 정말 좋은 도구들이 있거든요. 거기서 뭐 1,000명, 2,000명씩 같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해서 푸시해 주는구나. 서로 으쌰으쌰하고 그다음에 이게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뭐 다 그냥 뭘 그렇게 숨겨 그냥 봅시다. 그리고 사진 찍어서 단톡방에 올립니다. 내 다이어리를 매일매일. 야. 엄청 많은 사람들.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말이죠. 우린 그런 삶 안 산 지가 처음에는 오래됐죠. 뭐 저렇게 열심히 사나 그랬는데 그게 조금 더 나가면요 일종의 이타성 같은 거예요. 내가 내 다이어리를 보여주고 혹시 지금 기운이 좀 빠진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더 쓸 수 있게 힘을 줘야지 이런. 오늘 우리 김익환 교수님 모시고 메모, 굉장히 유익했어요. 메모 기록 요거에 관한 여러분들도 아마 꽤 느끼시는 게 많을 거고 공감이 있었던 거예요. 많이들 아마 좀 시작해 보시려고 할 텐데 뭐 직접 그냥 한번 부딪히면서 시작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아니면 또 우리 교수님의 책이라든지 이런 거 참고하면서 도전하시는 것도 괜찮을 그래요. 것 같습니다. 월간 다이어리는 3프로 다이어리 12권으로 제가 내년부터는 월간으로 바꿔야 되겠어. 네. 너무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또 너무 도움되는 얘기 많이 해주신 우리 명지대학교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김익환 명예교수님과 함께 했고요. 중간중간 한번 저희랑 함께 해주시면서 저희 기록 잘하고 있는지 그렇게 한번 좀 혼도 좀 내주시고 한 번씩 리마인드 좀 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